162페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 보도록 하지요. 많이 들렸어요? 네? 아니요. 자, 해수의 성질. 해수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무슨 성질과 무슨 성질이 있냐면 물리적 성질이 하나가 있고 화학적 성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학적 성질에는 화학 기호가 좀 들어간 녀석들을 우리 화학적 성질이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화학 성질 두 가지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짠! 염분이 있고요. 기체가 누가 들어가면 탄산이온 같은 거 만들겠지?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를 설명하게 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거의 100%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 하나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매년 이걸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 기체의 용해도는 우리가 필요한 기체 딱 두 가지만 녹인다고 생각하면 돼. 산소랑 뭐만? 이산화탄소만 녹입니다. 다른 건 녹이지 않아요. 자, 물리적 성질은 가장 위쪽에 있는 표층수온, 그러니까 그냥 수온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표층수온과 연직분포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온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염분과 수온의 콜라보로 만들어지는 밀도 이야기. 이렇게까지 하면 해수의 성질 4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표층수온이라는 녀석들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표층수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층수온은 누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태양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겠지. 그러면 큰 틀은 위도에 따른 온도 변화에 주목을 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위도에 따른 온도 변화. 저위도면 온도가 높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 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밀도를 아까 여기 설명하고 있었던 염분과 수온의 값을 이용해서 밀도 값을 구해주게 될 건데,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을, 아니지? 단위 부피당 들어가 있는 질량 값을 통해 가지고 밀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물에 생자 감수인 소금기가 없는 물보다는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물질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는 염분은 밀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염분이 뭐해지면 되게 되는 거고 높아지면 되는 거고요. 밀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뭐해지면 되는 거야? 낮아지면 된다라고 설명하며 이따가 간단한 그래프 그래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들 중에 누구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거냐?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수온이 이 녀석의 밀도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염분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거냐면 물의 양. 물의 양이라는 것들의 가장 큰 틀은 뭐가 되는 거냐면 대기 대순환으로 인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로 통해서 강수량, 증발량 빼기 강수량 수치가 염분을 결정지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따가 따서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은 또 빙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굳이 하나를 더 따지자면 담수까지. 그래서 3가지. 알겠죠? 이런 것들 봤으면 좋겠고,
기체 용해도는 누구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냐면 염분과 반대값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염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온이 뭐 해야지 잘 녹을까? 좀 높아야지 잘 녹거든? 그럼 기체 같은 경우들은 수온이 되게 높아지게 되면 기체는 바닷물 속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맞지? 그럼 기체 용해도는 염분의 변화와는 좀 반대로 움직인다 정도까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큰 틀의 네 가지라고 설명하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뭘 한번 해보고 싶은 거냐면 바닷물의 밀도가 누구에 의해서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 게 이 파트의 주요 메인 테마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뒤쪽 가게 되면 표준순환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밀도값을 통해서 뒤에 가게 되면 무슨 순환에 심중순환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게 된다는 거거든. 심중순환까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염분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수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까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큰 개론이 되게 되는 거고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물리적 성질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수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앞지우고 자, 수온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었던 내용 이걸 계속 또 물어봅니다. 자, 여기가 수온에 따른 연직 분포가 되게 될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온은 증가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될 거고 자, 여기 가장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층의 이름은 혼합층이 되게 되는 거죠. 혼합층. 혼합층은 누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라고? 바람이 만들어냅니다.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우리나라 주변부에 존재하고 있는 기단의 성질에 따라 각 계절별로 계절의 특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여름철에 바람이 많이 불어 안 불어? 여름철에 바람이 불어 안 불어? 거의 안 불죠. 그럼 여름철에는 혼합층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를 기억하는 거지. 맞지? 여름철에는 누구 때문에 바람이 안 부는 거라고? 북태평양 고기압. 등압선의 간격을 보면 더럽게 멀리 떨어져 있다. 맞지? 자, 그러면 만약에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혼합층이 만들어진다라고 치면 혼합층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가장 두껍게 만들어지겠지. 왜?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무슨 지대? 겨울철에는 무슨 바람이 부는 거니까 강풍이죠. 맞지? 만약에 혼합층이 겨울철에 형성된다라고 치면 겨울철에 혼합층이 가장 두꺼울 겁니다. 상대적으로 가을과 봄이 여름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져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혼합층 테스트. 물의 움직임이 활발한 층 혼합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대류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대류는 하지 않습니다. 대류라는 뜻이 뭐지? 대류는 뭐야? 뭐의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대류야? 온도 차이. 온도 차이가 밀도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온도 차이에서 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 대류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온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연직 분포, 연직 움직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 보통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통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대류 현상이 일으킨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기는 해.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중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층을 무슨 약층?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만약에 고기를 구성한다라고 치면 수온 약층은 대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류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다라고 치면 항상 따라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 대류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 에너지 교환이 있다 없다? 없고요.
물질 교환이 있다 없다? 교환하지 않는다까지 좀 기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교환도 없고 물질 교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물질을 가만히 놔두면 여기 녀석은 천천히 가라앉게 되는 거지, 여기서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행동을 보여주진 않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이런 층들을 무슨 층이라고 불러주게 되는겨? 대류 안 하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대류라는 것은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 에너지의 흐름,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에너지 교환이 없고 물질 이온 교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왜 온도가 떨어지니까 태양 에너지 받는 양이 뭐하니까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계절적으로 우리 북반구를 기준으로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계절은 몇 월달일까요? 사계절로 설명하면 무슨 철? 여름, 철이 수온약층이 가장 잘 발달된 계절이라고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소리는 이 녀석들의 온도 변화가 되게 크다는 소리야. 온도 변화가. 그럼 여름철에는 왜 수온약층이 잘 발달을 해? 표층수온 자체가 뭐하니까? 가장 높으니까. 표층수온이 가장 높으면 여기 심해층이라고 하는 태양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데 이 장소까지 온도 변화가 가장 크게 되고,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녀석들이 수온약층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는 징후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맨 마지막에 무슨 층? 심해층. 심해층은 태양에너지에 도달이 있다 없다? 태양에너지 도달이 되지 않는다. 태양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물을 퍼 올렸을 때, 지상에서 바라봤을 때 밀도가 가장 큰 물의 온도는 실제로 내려가면 여기 사도시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측정하고 있는 모든 온도는 여기 있는 물을 퍼 올려서 지상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자세하게 가르치진 않는데, 그래서 대충 몇 도씨? 4도씨일 때가 밀도가 가장 뭐하다? 가장 큽니다. 오케이?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들은 대략적으로 몇 도씨에서? 4도씨에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돼. 4도씨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4도씨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는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크고 태양에너지를 하나도 받지 않았을 때 바닷물의 온도는 4도씨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의 4도씨를 기준으로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거겠죠.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이 가장 무거우니까 아래쪽 바닥에 깔려있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짱구 빵댕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 빵댕이. 뿅 이렇게 됩니다. 짱구 먹는 게 참 생기다. 요즘 맨날 넷플릭스 키우면 맨날 그 짱구 나오거든요. 아무튼 유튜브 맨날 짱구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각 90도 사우스, 90도 노르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온도 변화가 없는 층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층이라고 부를 거냐면, 표층에서 존재하고 적도 근처에 있을 때는 무슨 층? 혼합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여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B는 깊어진다고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요 층이 뭐가 되는 거고? 수온 약층이 되게 되는 거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0도보다 위도가 높아지거나 60도보다 위도가 높아진 남반구 쪽에서는 태양에너지를 여기 있는 60도 위에서부터는 받아 못 받아? 못 받다. 맞아? 그러면 태양에너지를 못 받게 되면 아까 몇 도씨가 되는 거라고? 4도씨. 아래도 4도씨. 온도 변화가 거의 크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오케이? 이렇게 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60도보다 위도값이 높은 극에 존재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이 지역과 여기 있는 이 지역은 왜 혼합층과 소원약층이 없을까? 소원약층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온도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거든. 있어야 되거든. 소원약층 만들어지려면. 맞아? 그러면 소원약층 가장 끝자락이랑 소원약층이 시작점. 그럼 시작점의 위쪽에는 이게 혼합층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야. 바람이 만약에 분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온도 변화가 있어야 혼합층이라는 구역도 생기는 거고 심해층이라는 구역도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온도가 일정하면 어느 지역까지가 소원약층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느 지역까지가 혼합층인지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바람이 어느 수준까지 불고 있는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혼합층과 소원약층이라는 표현 자체를 여기서는 아예 쓰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게 되는 거고,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여기와 여기를 보면 누가 훨씬 더 소원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을까? A 지역과 B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A 지역과 B 지역. 소원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림. 그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B 지역이 되게 되는 거겠지. 왜? B 지역은 온도가 뭐하니까? 가장 높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럼 평균적으로 가장 온도가 높은 지역은 온도 변화가 가장 뭐 할 거니까? 클 거니까. 여기에 있는 두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소원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소리는 온도 변화가 뭐 해야 되는 거라고? 크게 일어나져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굳이 그림을 하나를 더 그린다라고 치면 자, 세 개씩. 적도. 자, 등원선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라고?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쪽은 온도가 높고,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 쪽은 온도가 뭐하고? 낮고. 그래서 등원선은 이렇게 위도각과 뭐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유가 흐르고 있는 지역이야? 상대적으로 쿠로시오 해류라는 나일유가 흐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쿠로시오. 일본 앞바다를 흐르고 있는 커다란 물의 흐름. 자, 그럼 여기는 무슨 유가 흐르고 있는 지역이야? 한류가 흐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등원선의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 같은 위도보다 여기 있는 땅 근처가 온도가 훨씬 더 높겠지. 그러면 여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적도성까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등원선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럼 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녀석들은 온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야. 선보다 어느 쪽? 아래쪽은 이 선보다 이 아래쪽의 공간, 이 선보다 이 아래쪽의 공간이, 혹은 이 선보다 이 아래쪽의 공간이 온도가 훨씬 더 뭐한 상태? 높은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난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등원선이 난류가 흐르고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같은 위도를 기준으로 이 지역은 등원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수온이 낮아져야 되는 거고, 여기는 왼쪽에 있는 지역은 이 등원선보다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수온이 높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난류가 흐르고 있는 방향 쪽으로 등원선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한류가 흐르고 있는 지역엔 어느 쪽으로? 한류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 맞니? 그러면 주변부보다 기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같은 위도를 기준으로 이 한류가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됩니다. 그럼 등원선보다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위쪽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같은 위도값을 기준으로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온도는 누가 훨씬 더 높다? 왼쪽 점이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등원선보다 어느 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요 지점은 등호선보다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맞아? 이런 느낌으로 얘를 그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는 게 이 녀석들의 표현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우리나라에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지형도를 지면에서 쳐다보게 되면 황해가 존재를 하는데 황해의 수면은 상대적으로 잠깐만요. 더 위에다 써놓을게. 이렇게 실제로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해수면이 되게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맞아? 여기는 서해 바다는 물의 양이 많아져서 적고요. 여기에 있는 동해 바다는 물의 양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러면 물의 양이 되게 많다는 소리는 그 지역이 만약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거나 그 지역의 날씨가 엄청나게 따뜻해지게 된다라고 치면 물이 좀 많은 지역에서는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황해는 영교차가 되게 심합니다. 겨울철에는 엄청나게 덥고, 그 다음 여름철에는 여름철에 엄청나게 덥고 겨울철에 엄청나게 춥고,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적으니까 똑같은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변화가 좀 심하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해바다는 주변부에 뭐로 둘러싸여져 있냐면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도 되게 크게 받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 좀 기억해서 풀었으면 좋겠고, 같은 위도를 기준으로 이 지역은 이 지역보다 온도가 낮거나 이 지역은 이 지역보다 온도가 훨씬 더 높거나를 하게 된다는 거지. 물의 양이 뭐하니까? 작으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받는다 손쓰더라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4페이지. 자, 해수의 수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봐볼게요. 자, 해수의 표층수온. 표층수온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에너지로 위도와 계절에 따라 표층수온은 달라지게 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수온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 164페이지. 태양 복사에너지는 저위도하고 고위도랑 비교를 하면 저위도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수온은 낮아진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가 더 많이 받게 될 거고, 고위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될 거고요. 자,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의 폭은 육지의 영향을 받는 연암보다 대양의 중심부에서 훨씬 더 작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된다라고 치잖아. 그럼 땅한테 받는 열의 양도 상당히 되게 많거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등원선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며 북반구보다 대륙이 적인 남반구에서 훨씬 더 나란하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어? 북반구에는 땅이 되게 많기 때문에 표층수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다는 소리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등원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는 곳은 해류나 용승의 영향을 받는 위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죠? 해류, 난류, 한류. 맞아? 자, 같은 위도에서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양이 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동안보다 훨씬 더 수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난류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동일한 위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높고요. 근데 이 녀석의 온도가 되게 안 나와요. 자, 알겠죠? 여기 온도가 되게 높고 여기 온도는 상대적으로 되게 낮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끝에서 두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게. 소원약층은 매우 안정하며 소원 변화가 클수록 잘 발단된 소원약층이다. 밑줄 치고 별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원약층은 언제 잘 발달하는 거라고? 저위도에서. 그 다음 어디에서? 여름철에서.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훨씬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165) 5페이지 유도별 층상구조 방금 그렸었던 모습들을 깎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중위도만 좀 잘 보도록 할게요. 중위도는 바람이 강해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고 소원약층이 깊게 발달한다라는 표현도 표현이 되겠죠. 네. 됐죠? 우리나라까지 설명했고, 그림 설명했고, 이거와 비슷하게 생긴 그림 하나만 더 그릴 건데, 자 1번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화학적 성질로 넘어가서 화학적 성질로 넘어가가지고 염분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여기 적어놨던 것처럼 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뭐라고? 물입니다. 자, 어느 한 지역에 염분이 투여가 된 다음에 물을 계속 섞어져 버리게 되면 그 염분이 들어간 물들은 계속 싱거워집니까? 계속 짜집니까? 싱거워지는 거 아니야? 맞지? 왜 물의 부정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용질이 가질 수 있는 퍼센트가 상대적으로 뭐하게 될 거니까? 줄어들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물을 포인트로 잡고 뭘 좀 시킬 거냐면 대기대순환을 좀 시킬 거예요. 자, 대기대순환이라는 녀석은 적도에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받는 적도 부분이 존재를 하고, 태양 에너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받지 못하는 극지방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적도 지방은 무슨 기류가 강하고 상승 기류가 강하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여기는 극지방은 무슨 기류가 강할까? 하강 기류가 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은 공기의 흐름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저쪽 보이드 지방으로. 이러게 되고, 내려온 공기는 아래쪽으로 혹은 위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내려온 이 공기층들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녀석의 움직임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태양 에너지가 기본 메인 베이스로 만들어진다라고 치면 여기 있는 적도 부분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상승을 하고 한 바퀴를 돌리고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대기의 대순환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대기의 대순환으로 인해서 하늘 위에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은 하강 기류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서 하강한 이 공기층들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들 중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녀석들은 북극 근처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여기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충돌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지? 전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 전선을 통해서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고 아니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간접적인 전선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치면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름이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도 부분에서도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맞지? 그러면 비가 내린다는 의미는 낮 동안 증발된 물의 양보다 비가 강하게 내려버리게 되면 강수량이 훨씬 더 많은 형태를 띠게 되게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쪽은 그 어떤 뭐죠?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요 녀석은 흡이 아니라 뭐죠? 증발이 잘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들 위쪽에는 공기층들이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렇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부딪히게 되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맞지? 그럼 여기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져 있는 위치니까 하강기류는 곧 뭘 만들지 못하는 거라고? 구름이 형성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름을 형성시키지 못하는 요 하강기류에서 내가 무언가 물이 많이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녀석의 누구 값과 증발량의 값과 강수량의 값을 비교를 해서 하강기류가 강하게 만들어지고 구름이 없는 장소에서는 증발량의 강수량 중에 양의 값을 갖는지 혹은 0의 값을 갖는지 혹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구름이 형성되지 않으면 증발량이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게 될 거예요. 가리는 게 없으니까. 맞아? 그런데 강수량이라는 녀석도 마찬가지 구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강수량이라는 이 수치 자체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증발량은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지. 바닷물의 온도가 여기 있는 녀석보다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구름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고 증발되는 양 수치 자체가 가장 뭐하다? 많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적도지방은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더라도 이 구름이라는 존재가 이 태양 에너지를 차단시키다 보니 여기는 지표면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죠?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있는 수치는 항상 어떤 형태로? 플러스 형태로. 그래서 증발되는 양이 강수가 내리고 있는 B의 양보다 훨씬 더 뭐한 상태로? 큰 상태로 두 번째 구역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강하고 있는 구름, 양 사이드로 퍼지고 있는 이런 구름을 통해서 여기 위도값 30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가장 염분이 높다라는 것들을 물이라는 존재를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해석을 하면서 30도의 위도값은 가장 염분이 높습니다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는 염분이 높다고? 비가 내리질 않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구름도 없고 구름도 없으면 뭐가 되는겨? 증발이 더 잘 일어나고 이런 삼박자를 통해서 30도의 위도의 값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알겠죠?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자,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게 많이 만들어질까? 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되게 뭐해? 건조하게 될 거야. 이게 되게 건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 형성이 잘 일어납니다. 사막이 잘 만들어지는 게 미국 30도 부분이야. 왜? 비가 내리니까 되게 뭐하다고 계속 건조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존재하고 있는 여기 있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전선이 만들어지고
했지만 그러면 한렘연선도 만들어지고 음란연선도 잘 만들어지겠지. 그래도 적도지방에 비하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요. 사람이 날아간다든지 그러진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위치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크긴 하지만 여기 있는 녀석보다는 상대적으로 되게 작다라고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녀석보다 훨씬 더 작다. 극지방에는 강수도 0, 그 다음에 증발도 똑같이 얼마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극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와우. 자,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극지방입니다. 그럼 적도지방에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려가네요. 내립니다. 그 다음에 적도에서부터 30도 라인까지 가버리게 되면 그 비구름이 있다고 치더라도 수증기를 많이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맨 마지막엔 극지방이니까 여기 꼬라박 하고 있으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남반구도 생긴 게 똑같고 전향력의 방향만 다른 것 뿐이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 그림이 잘 나올 거니까 좀 잘 기억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얘는 지금 증발량의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된 거고, 자, 여기 있는 녀석은 이렇게 피크를 찍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증발량, 이거 미쳤나? 증발량이 아니죠. 여기 있는 녀석이 적도에서 가장 많으니까 강수량이 되게 되는 거고, 자, 증발량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구름이 되게 많아요. 그럼 바닷물의 온도가 아무리 높다고 치더라도 증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도에 왔더니 구름도 없어요. 날씨도 적당히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증발량이 됐을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태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필요한데 30도 위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냈을까? 없죠. 30도 위쪽에서는.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내고 여기 있는 적도 지방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증발량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치가 되게 작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극지방으로 나가게 되면 증발량이 거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거의 바닥으로 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M자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M자를 한 번 더 본 것 같은데 태풍에 뭐 할 때? 눈 찾을 때. 그래서 마무리 요 그래프까지만 그리고 딱 5분만 쉴게요. 5분만. 자, 여기 있는 Y축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수치가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증발량에서 뺀 수치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있는 거 적도 부분에서는 누가 더 많아? 강수량이 훨씬 더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강수량이 더 많고 증발량은 뭐해? 상대적으로 적지. 맞아. 근데 여기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빼는 수치를 설명하고 있으니 적도 지방에서는 정말 아래쪽에 좀 익숙해서. 다음에 여기 있는 위치가 30도.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그림 말고. 자, 30도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수치가 여기서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그럼 여기 있는 수치를 위쪽으로 이렇게 찔러주면 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30도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치면 여기도 점을 딱 찔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도에서부터 60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증발량이 여기 있는 녀석의 증발량이 30도보다 더 높아져 버리게 되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강수량은 30도일 때 가장 작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 수치는 싹 다 마이너스 형태를 띠게 되게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 수치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점을 축 찍고 여기도 이렇게 축 찍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 왼쪽에서 그렸었던 모습과 유사하게 무슨 형태로? 이렇게 M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M자 형태는 하나 더 등장하죠. 태풍의 뭐일 때? 누일 때도 하나 더 등장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녀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수치 자체가 어떻게 되니? 거의 폭의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 여기 있는 극지방은 증발량도 거의 없고 강수량도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맞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치가 0의 수치를 표현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겨? 꺾이고, 여기도 어떻게 되는겨? 꺾이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증발량 빼기 강수량 형태의 그래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맞니? 자, 근데 증발량에서 강수량은 뺀 요 수치는 누구와 비례를 하게 되는 거라고? 염분이라는 물질과 비례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봤더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다가 어떻게 밑으로 꼬라박, 여기도 밑으로 꼬라박,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염분의 수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얼라리 여기 있는 요 구간과 여기 있는 요 구간은 현재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염분과 비례한다는 그 성질에 부합을 해요, 안 해요? 부합을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 거라고? 여기에다가 y, 여기는 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그래프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까를 설명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누구로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하면 돼? 빙하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빙하라는 거는 진짜 좋은 담수, 소금기가 없는 물들을 투여시킬 수 있는 진짜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빙하 같은 경우들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수치를 좀 왜곡시킨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강수량, 다음에 여기 강수량, 여기 있는 거 증발량.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그래프는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분에 대한 그래프는 어떤 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괜찮을까? 됐죠? 그래서 여기가 왜 그래프가 다른지, 여기가 왜 그래프가 다른지를 그냥 해석만 잘해주면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넘기게 되면 특별한 그래프 없죠? 그러면 여기 뒤 이야기부터는 잠깐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뒀다가 여기서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판단을 하고 우리가 풀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어차피 여기 있는 파트는 다 해석의 문제니까 해석만 잘해주시면 돼요. 빙하가 있고 빙하가 녹으면 소금물은 짜진다 짜지지 않는다만 설명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되고. 자, 여기에는 시험 문제 포인트는 딱 내가 두 가지를 그려놓고 설명 한번 해볼게. 두 가지를 그릴 건데.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쫙 이렇게 그릴 거고, 이번에는 태평양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볼 겁니다. 얘는 둘 다 볼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염분이 가장 높은 바다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왜 높은지는 교과서 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닷물의 양이 되게 높은 위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좀 폭이 좁고 얘가 좀 폭이 넓거든. 그래서 여기는 대서양의 바다가 염분이 가장 높습니다. 자, 염분이 가장 높은 위독가스 몇 도라고? 아까 여기 염분이 가장 높은 위독가스 몇 도? 30도. 여기 사막 만들어지고, 여기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중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선을 그려놓은 거야. 맞지? 이렇게 그려놨고, 그 염분은 지금 여기 있는 선 라인에서 가장 높은 염분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표층 수온 같은 경우들은 적도를 기준으로 미분값이 이렇게 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졌지만, 여기는 염분은 30도 선을 기준으로 여기 바다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염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들의 표현에서 30도 라인에 일직선으로 쭉 그려져 있는 것들은 온도고, 이렇게 30도 라인에 동심원이 그려져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라고? 염분입니다. 뭐라고? 염분. 여기도 동심원이 빡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염분이 되게 높아요. 한 37 정도 됩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한 36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바다는 대서양. 오케이? 그래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왜 여기에서 이런 동심원이 그려질 수밖에 없느냐? 타원의 형태 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느냐? 염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도 존재를 하지만 빙하가 2순위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빙하가 두 번째야.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전체적인 위도값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빙하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위도값 30도 위치에서는 빙하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맞아? 뭘로 설명해야 돼? 여기서 다시 하나가 등장하는 게 담수의 유입입니다. 누구의 유입? 담수. 담수가 뭐야? 소금기가 없는 물. 그럼 소금기가 없는 물들은 주로 어디를 흘러다닐까요? 육지를. 맞지? 그럼 육지를 주변에서 소금기가 없는 물들이 바닷속으로 막 흘러 내려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먼 바다에서는 소금기가 없는 물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는 염분이 가장 높다를 설명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육지로 가면 갈수록 염분은 뭐 해줘야 돼? 낮아져야 되는 거. 오케이, 이거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여기 포인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난류가 흐르고 있는 위치죠. 여기는 이제 색깔을 한류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게. 한류가 흐르고 있는 위치지. 난류가 흐르고 있는 위치를 내가 A라고 잡고, 한류가 흐르고 있는 위치를 B라고 잡아놓고 그래프를 오른쪽에다가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릴 건데
염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고 표층수원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염분과 뭐? 표층수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은 난류가 흐르고 있는 지역이니까 한류가 흐르고 있는 지역보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맞지? 난류가 흐르고 있는 지역은 주변에 열을 막 방출하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꼬라박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수온입니다. 이게 수온입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래프라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분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 색깔로 그려볼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염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염분 그래프. 이게 뭐라고? 염분. 왜 갑자기 올라갔다가 확 떨어집니까? 여기가 왜 올라가? 먼 바다에 도착하게 되면 바다 염분이 가장 뭐해? 높잖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진 형태를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지점하고 여기에 있는 지점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가 훨씬 더 높지. A 지점이 훨씬 더 높잖아. 높은 이유는 뭐 때문에? 난류 때문에. 난류가 흐르고 있잖아. 그러면 소금기가 조금이라도 더 잘 녹습니다. 왜 그러냐? 잘 봐봐. 지구가 무언가를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 같은 위도의 조치에서 존재하고 있는 A, B. 그럼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수치는 뭐하고 동일하고 똑같은 유치를 갖고 있으니까 담수의 유입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할 수 있는 거 A와 B의 차이점은 따뜻한 물이 흐른다, 찬물이 흐른다 밖에 없으니 유일하게 찬물이 흐르고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는 찬물이 흐르고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는 요 위치에서의 비교는 따뜻한 물 쪽에 염분이 조금 더 많이 녹는다라고 설명하고 끝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중간쯤 A와 B 사이 중간쯤에 최고 피크를 찍고 있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누구의 그래프라고? 염분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됐나요? 이거를 가지고 설명하게 된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이제 설명하면 돼? 우리나라 설명하면 돼.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를 그리면 무슨 바다가 있고 황해가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서해가 있고 황해에서도 상관없고요. 동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염분의 설명을 할 때는 아까 계절적으로는 바닷물의 양이 적으니까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가 황해가 되게 되는 거고 맞지? 아까 여기 설명 안 했지만 남해쪽 바다에서는 따뜻한 물이 계속 흘러요. 난류가 흐르고 있는 크로시에르의 지류가 흐르고 있는 지역이니까 온도 변화가 크게 없는 거고 굳이 동해를 설명하진 않았는데 요새 선생님이 잘 안 내시는 것 같더라고. 동해는 위에서 한류 내려오고 밑에서 난류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수역이 만들어진다? 조경 수역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해요. 여기는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크다라고 설명하는 게 동해 부분인데 아까 설명 안 한 것 같아. 맞죠? 자, 여기는 염분이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자, 서해와 동해 여기 있는 지역적인 특성도 설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분은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시험 문제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계절. 왜? 우리나라 2월 vs 매월 8월 2월과 8월 달에 계절적인 특징이 뭐가 있죠? 2월과 8월 달의 계절적인 특징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2월은 뭐가 많이 내려? 아니 눈이 많이 내려. 아니 2월은 내리는 거 없어요. 없어. 8월은 뭐가 많이 내려? 8월 그렇지 비가 많이 내리지. 비가 많이 내린단 말이야 8월 달은. 그럼 2월에 비해서 8월 달은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 낮습니다. 낮아요 염분이. 알겠죠?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계절적 특성. 다른 요인 다
집어치우고 하더라도 여기는 계절이 뭐 추웠고 겹고 위도 뭐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나라 하나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절적인 특성으로 8월달에 염분이 높다 낮다? 낮다를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면 서해가 있고 황해가 있잖아. 자,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어. 우리나라 지형적인 특성. 모든 바닷물들은 아니지. 모든 강물들은 어느 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지? 어느 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니? 모든 강은 서해야, 황해야, 남해야?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강들은 대부분 어디를 향해서? 서해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빵마랑 큰 강 두 가지가 있다. 황허강하고 무슨 강? 양치강이 있지? 여기도 이렇게 큰 강이 여기는 코딱지만하게 생긴 이 공간으로 물이 다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서해는 염분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염분이 상대적으로 되게 이렇게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녀석을 가지고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래프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한 문제가 나오든지 아마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 한 문제가 나오든지 그렇게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문제를 구실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끼고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지금 현재 염분까지 설명을 했으니 수온 설명했고 염분 설명했지. 그거를 콜라보를 시키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밀도가 만들어집니다. 밀도. 그래서 물리적 성질 세 번째 밀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밀도. 자, 밀도는 누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라고? 수온이 1등이야.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라고? 염분입니다. 수온이 1등, 염분은 2등. 그럼 수온이 낮아지면, 염분이 높아지면 뭐야? 밀도는 증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수온이 낮으면 염분이 높아질 리가 없잖아요. 수온이 낮으면 염분이 높은 바다들이 있어요. 알겠죠? 따로따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얘네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알아요. 그래프를. 자, 여기가 물리량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 그래프가 될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에 대한 그래프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난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릴 거라서 밀도도 그리고 수온도 그릴 거라서 여기 증가, 여기 깊이라고 적어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수온은 어떻게 돼?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혼합층, 수온합층, 심해층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수온의 영향이 더 큰 밀도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 수온이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온은 뭐 해지는 거라고? 낮아지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 대칭적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밀도와 수온이 정확하게 반비례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염분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치면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그려집니다. 알겠죠? 깊이에 따른 밀도의 변화는 혼합식일 때 거의 일정하고 이쪽으로 증가하고 다시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층들을 무슨 약층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밀도 약층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용어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밀도 약층. 무슨 약층? 밀도 약층. 그럼 약층이라는 뜻이 뭘까? 약해진다는 뜻을 쓰고 있는 게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도약하다의 약자야. 무언가가 변하고 있을 때 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도약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게 도약 아니야? 맞지? 값이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 녀석들을 약층. 약하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크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요 층을 무슨 약층? 밀도 약층이라고 불러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수온이 떨어져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래서 밀도 약층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염분과
밀도와 밀도 사이, 수온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프를 하나를 더 그리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 혹은 깊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될 거고, 근데 보통 수온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염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녀석의 그래프의 이름은 수온, 염분 또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수온과 염분의 수치를 여기다가 작성해주고, 이 수온과 염분의 수치를 바탕으로 뭐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등, 밀, 도, 선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등, 밀, 도, 선. 무슨 선? 등밀도선. 등, 밀도, 선. 등밀도선. 그러면 밀도가 가장 큰 위치는 수온이 가장 뭐 해야 되고? 낮아야 되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은 감소합니다. 염분은 가장 뭐 해야 되고? 높아야 되고. 맞아? 그러면 밀도가 1등점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가 밀도가 1등점이에요. 여기가 밀도가 가장 커. 여기가 밀도 가장 큰. 밀도 가장 큰. 밀도 가장 큰. 이해할 수 있겠지, 밀도 가장 큰 거. 이걸 기준으로 등 밀도선이라는 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등밀도선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등밀도선은 여기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심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점 B라는 점이 있다라고 치면 A와 B의 공통점은 뭐가 될까요? A와 B의 공통점은 밀도가 동일하다. 맞지? 근데 밀도가 동일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얘는 수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과 밀도가 똑같을 수 있는 이유는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니? B보다 염분이 뭐하니까? 작으니까. 맞죠? 그럼 이 녀석이 밀도가 얘랑 같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얘보다는 온도는 높지만 염분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서 A와 B의 밀도선은 밀도는 크기가 같다라고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등 밀도선의 특징은 아까 절대인력 하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거나 이건 완만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죠. 1차 함수의 형태가 맞아 안 맞아? 아니란 소리야. 1차 함수의 형태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의 특징은 갑자기 뜬금없이 위로 좀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자, A와 B를 믹스합니다. 믹스. 섞어요. A의 물과 B의 물과의 섞어. 막 섞어. 그럼 섞게 되면, 잘 섞이진 않지만 막 섞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녀석의 밀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밀도 증가할까? 감소할까? 아니면 똑같을까요? 감소한다라고 설명하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한다라고 설명하냐면 같다라고 또 설명합니다. 밀도가 같은 두 물질을 뭐 했으니까? 섞었으니까. 그런데 밀도가 같은 두 물질을 섞었어.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온도가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20도면 온도가 15도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33이고 여기가 35면 34가 된다. 그래서 만나고 있는 교점을 이렇게 찍어보잖아. 그럼 등 밀도선보다 어느 쪽에 찍혀? 안쪽에 찍혀요. 그래프가 어떤 형태예요? 곡선 형태로 그려져 있으니까. 일직선이 아니라서. 맞아? 등 밀도선이 동심원의 형태로 막 그려져 있잖아. 맞아?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밀도가 같은 물을 동량 섞으면 밀도는 무조건 뭐한다? 증가한다. 밀도는 무조건 뭐한다고? 증가해요. 두 물을 섞으면 무조건 밀도는 증가. 이 포인트를 하나 기억하시는 거고요. 알겠죠? 밀도는 뭐한다고?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 하나. 밀도는 무조건 물을 섞으면 증가한다.
증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1도는 증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바닷물의 수심에 따른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측정을 합니다. 이건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라 잘 들어가. 내가 바다를 가. 동그란 통에 진짜 실제 물을 빠친 다음에 그걸 이제 쭉쭉쭉 빠쳐. 그러면 그 녀석 200m 여기 200m까지 쭉 내려가게 되면 이 통 안에 물을 담아요. 그 다음에 막 포 올려. 포 올린 다음에 뭐 하냐면 200m의 수치를 찍은 그 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 물을 지상에서 온도를 재고 염분을 재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점을 탁 찍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수온과 염분에 해당되는 위치에 점을 딱 찍고 이 물을 어디서 뽑았다고? 200m. 그럼 여기가 200이라 적는 겁니다. 수온 염분. 그래 모든 미터마다 1m, 2m, 3m, 4m, 5m 그렇게 모든 물들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표될 수 있는 깊이에 따른 물들만 이렇게 퍼 올려서 측정을 합니다. 왜? 이거 1m씩 다 측정하려면 다 돈이야. 돈이 많이 들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게 되는 거냐? 처음에 표층에서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표층에서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여기서 측정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빵미터가 되는 거야. 빵미터. 그 다음에 한 10m 아니 20m 정도 빠져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우와 거의 점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여기 0하고 거의 비슷하게 20m 이렇게 20m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빠져가지고 또 했더니 한 50m까지 빠져서 측정을 했더니 우와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로 얼마? 50m까지 이렇게 점이 찍히고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을 우리는 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8m나 20m나 50m나 바닷물의 온도라든지 염분이라는 값 자체가 뭐해? 일정하다는 의미는 이 물이 빵에서부터 50m까지 뭐하고 있다는 소리야? 잘 섞이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점이 한 점에서 다다다다닥 이렇게 찍혀 있으면 여기 점이 찍혀 있는 이 순간을 벗어나기 직전까지 혼합층의 두께가 50m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혼합층의 두께는 몇 미터? 50m. 왜? 0m, 20m, 50m가 한 점에다 딱딱딱 찍혀 있고 온도 변화도 없는 상태로 찍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기는 여기 A라는 지점이라고 하고 B라는 지점 여기도 한번 좀 찍어볼게.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여기가 빵미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아래쪽에다 이렇게 찍었어. 여기 30m.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녀석을 모든 걸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점이 찍혀 있으면 나 뭐 하고 싶어? 선을 긋고 싶지 않니? 그래서 각 깊이마다 수온을 측정을 하고 염분을 측정한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어서 얘네들을 나열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잘 들어봐. 자, A라는 지역의 혼합층의 두께와 B라는 지역의 혼합층의 두께 중 누가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울까요?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A가 혼합층이 두꺼울까? B가 혼합층이 두꺼울까? 공부 안 한 친구들은 뭘 선택하는 줄 알아? B를 선택합니다. 왜?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프가. 이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손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이거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뭐하고 있어? 이 그래프가 똑같이 생긴 그래프를 실제 이렇게 그려버리면 야 이렇게 되면 여기서 혼합층의 두께 몇 미터? 30m. 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왜 틀려?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온도가 뭐 하는 거니? 변한 겁니다. 여기는 위아래가 뭐가 되는 거니까? 수온 변화야. 맞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려도 혼합층이 되는 이유는 좌우가 수온 변화거든?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없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 그리고 혼합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0에서부터 30m까지 온도가 계속 뭐하고 있는 거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저기 있는 수온 저기 좀 뭐죠? 수온 저기 있는 혼합층을 내가 표시하고 싶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온도 변화가 있어 없어? 이거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여기가 0m고 여기가 50m라고 치면 무슨 혼합층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 수온 변화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점이 한 군데 빠바바박 찍혀 있거나 이렇게 0에서 50m 좌우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수온 연분도 그래프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숫자까지라 그런 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녀석은 혼합층의 두께가 혼합층이 있다 없다? 없다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돼요? 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밀도 변화가 없게끔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여기 점 찍히고 여기 점 찍히고 여기 점 찍히고 여기 점 찍힌 상태에서 이렇게 선이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밀도 변화가 없습니다. 맞지? 왜 등밀도선을 뭐하고 있으니까? 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심층순환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을 집어 넣었을 때 어디에 위치한다라는 걸 어차피 그래프 보고 판단하면 되거든. 내가 어떤 녀석의 밀도가 10이고 어떤 녀석의 밀도가 8이야. 10과 8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가 점이 찍혀 있다고 쳐. 그런데 내가 여기서 9짜리를 집어 넣어버리잖아, 밀도를. 그럼 10과 8 사이에 어떻게 되나? 10과 8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위치한다고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신중순환에서 가끔씩 물어보는 문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는 녀석들은 어려운 게 아니야. 뭐 하는 거라고? 각 지점마다 통을 빠치고 물을 퍼 올린 다음에 수온을 측정을 하고 염물을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 점을 그냥 탁 씌우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물이 실제로 이렇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몰라. 점들이 찍혀 있다라고 치면 그 점들을 이용해서 그냥 선만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 야, 여기에는 선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깊이가 깊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선의 길이가 여기가 길면 깊이 변화가 큰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숫자를 보고 수온 염분도에서는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마지막. 자, 여기가 1000m고요. 여기가 3000m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된다라고 치면, 자, 1000m하고 3000m 사이에 밀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럼 선의 길이는 요거밖에 안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선의 길이와 여기 있는 선의 길이 중에 누가 더 깊이 변화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숫자가 1000이고 여기 3000이니까. 여기는 긴 건 이 상태에서 변화가 되게 심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됐나요? 이게 수온 염분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아까 나머지 프린터를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용에서 하나만 하면 끝나요. 아까 그래프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169페이지 맨 뒤야, 맨 뒤. 자, 그림 가는 서로 다른 해수 A와 B의 밀도를 나는 ES와 S인 서로 다른 물탱크에 A, B를 각각 같은 높이로 채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 가의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수온과 염분 중에 하나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자, 봅시다.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위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기역은 수온이 돼야 되는 게 맞겠지? 맞아요? 11번에 기역은 수온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오케이? 왜? 위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뭐하고 있니? 기역의 수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맨 마지막 맨 뒤에 맨 뒤에 그러면 수온이라는 게 만약에 여기가 염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염분이 Y축 방향으로 증가를 했을 때 밀도 수치가 적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수온이 되면 안 되겠지. 아니, 염분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럼 기억은 뭐가 돼야 돼? 수온이 되면 되겠지. 수온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도는 작아지고 있어야 될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수원이 되는 거고 니은은 염분이 되면 되는 거 맞아. 기억은 수원이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밀도가 크니까 B의 밀도가 크니까 B의 밀도가 훨씬 더 뭐예요? 크죠. B의 밀도가 훨씬 더 커. 네, B의 밀도가 훨씬 더 커. 그러면 염분은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B라는 녀석이 수온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B라는 녀석은 염분도 높고 수온도 뭐예요? 수온은 낮아. 맞지? 그러니까 염분은 A가 B보다 높다라고 설명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 칸막이를 열면 물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니? 압력이 더 큰, 밀도가 더 큰 쪽에서부터 밀도가 뭐한 쪽으로? 작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누르는 밀고 있는 힘 자체가 훨씬 더 커질 거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 B에서 A로 흘러간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는 거지. A에서 B로 흘러간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요. 12번을 봤더니 그림 가원하는 우리나라 동해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계절에 측정한 수온과 염분을 나타내고 있더라. 자, 수온만 보더라도 이게 겨울철인지 여름철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염분을 보더라도 이게 겨울철인지 여름철인지 판단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자, 나그래프를 보면 어차피 수심 깊은 곳으로 가게 되면 수온은 항상 일정할 거니까, 오케이? 나그래프를 보면 가 그래프보다 표층 수온이 훨씬 더 높아요, 낮아요? 훨씬 더 높죠? 여름철이 가능성 높겠지? 여름철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빼박 증거가 하나가 있어. 뭡니까? 염분이 상대적으로 표층에 염분이 뭐예요?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야? 여름철에 왜 낮아? 비가 많이 내린다며. 맞아. 그러니까 나그래프는 겨울철의 가능성이 높고, 여름철의 가능성이 높고, 가그래프는 상대적으로 바닷물 온도도 낮으니까 뭘 가능성이 높아? 가을이나 겨울철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치면 혼합층의 두께는 뭐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 층이 누가 더 두꺼운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가가 훨씬 더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층이 있지 않니? 그렇죠?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가가 나보다 두껍다라고 설명하면 맞는 표현이 되게 되는 것 같고요. 니은 증발량비기 강수량 값은 얼라리 언제?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려 안 내려? 내리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염분이 훨씬 더 낮은 쪽이 증발량비기 강수량의 수치가 훨씬 더 작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설명하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표층해수의 밀도는 자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누가? 가가 훨씬 더 밀도가 커져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자료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뭐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해석만 하면 되게 된다는 거지.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겠습니까? 자 10번 문제 하나만 볼게요. 10번 문제 말고 9번 문제. 자 9번 문제 그래프 봐봐. 이게 표층 염분이라고 적혀 있잖아. 내가 표층 염분이라는 수치를 싹 가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치가 싹 다 없다라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는 어떤 형성의 그래프라고? 염분 그래프인 거 눈에 보입니까? 수치도 없고 이 염분이라는 표시도 없어.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고 염분인 거 판단할 수 있겠어? 뭘 보고? 먼 바다를 갔더니 어떤 등 염분선이라고 보이는 그 녀석이 어떻게 등심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 맞아? 이걸 바탕으로 염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증발혈통의 강수량, 그 다음에 ABC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비는 항상 똑같습니다. 중학교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모르겠걸랑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그래프만 그려놓고 끝낼게요. 자, 딱 7분만 더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용해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 자 용해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프 하나만 끝낼게. 그래프 하나만 그립시다. 자 그래프를 길게 이렇게 그릴 거고 길게 이렇게 그릴 거고 이렇게
그릴 거고, 기체 용해도는 정확하게 뭐만 보는 거라고? 뭐만 본다고? 이산화탄소랑 산소만 봅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거기에 있는 그래프 하나만 볼게요. 거기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마지막 여기야. 자, 163페이지. 163페이지. 용존 산소량, 용존 이산화탄소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볼합시다. 163페이지.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설명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빈칸 한번 다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에 있는 빈칸부터 채우면 기체 용해도는 수온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차가운 사이다 먹을 거지. 뜨겁게 끓여 먹는 미신자가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우크루스 콜라를 끓여 먹는 게 아니에요. 염분은 뭐 할수록 낮을수록입니다. 알겠죠? 아까 염분이랑 용해도는 어떻게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수압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압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해주게 되면 물 속에 기체는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수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을 거니까 패스. 온도와 염분을 바탕으로 기체 용해도는 결정되게 된다. 를 기억을 하시고, 거기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용존 산소량 그래프랑 용존 이산화탄소량 그래프가 찢어져 있지, 분리되어 있지. 시험 문제는 분리해서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고? 하나로 겹쳐져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래프는 어떤 방식으로 그려 출제가 되게 되는 거냐면 25번 문제. 25번 문제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밑에 오른쪽 밑에 28번. 아까 그거랑 똑같은 문제 여기 있네요. 25번 문제처럼 그래프가 하나도 겹쳐져 있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봅시다. 그래프. 위를 쳐다봤더니 수치가 얼마? 2468이라는 수치가 적혀져 있고, 단위는 똑같이 ppm. 아래를 쳐다봤더니 90, 98, 106이라는 수치가 적혀져 있네요. 숫자의 단위에 거기 있는 숫자들의 괴리감이 너무 크지 않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실제 산소의 기체 용해도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용해도를 그려볼 건데, 여기가 4에서부터 보통 8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30에서부터 여기가 한 38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수치는 여기 크다, 여기 수치는 작다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실제 사이즈의 모습입니다. 실제 기체 용해도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딱 떼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나는 여기 있는 것대로 할게. 전 세계마다 바다는 다 다른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떼서 저기 있는 거를 색깔을 똑같이 해야지. 빨리 말라고. 이렇게. 맞아. 여기 있는 걸 떼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는 거야. 맞아. 그리고 나서 항상 이거 물어본다고. 매년 물어봐. 안 물어볼 수가 없어. 맨날 물어봐요. 자, 여기 있는 게 누구의 용해도냐면 이게 산소의 용해도고요. 산소는 일반적으로 기체가 잘 물속에 녹아가니까 안 녹습니다. 산소는 용해도가 되게 작아요.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는 바닷물 속에 더럽게 잘 녹아요. 물속에 잘 녹는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되게 된다. 이게. 오케이? 그리고 뭐 물어본다? 표층 용해도의 크기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크다를 물어봅니다. 커 작아? 커 작아? 표층의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산소보다 작다, 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위에 있는 단위가 다르잖아. 산소는 위에 있는 단위를 봐야지. 위에 있는 단위를 봐야지, 산소는. 용해도가 작으니까. 숫자도 바꿔보니까 4, 5, 6, 아이씨, 안 돼. 5, 4, 5, 6, 7. 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어디? 30, 32, 33, 34, 35, 36으로 가야 된다고. 여기 있는 수치보다 엘리나 이거 말고 보내줄게.
여기 있는 수치는 7이고 여기 있는 수치는 얼마야? 30이야. 맞지? 그래서 하나로 그리는 것 뿐이다. 근데 이거 매년 물어봐요. 이번에 물어볼걸? 여기 학교가 지금 3개, 4개 정도 있는데 물어볼 거라고 무조건. 매년 물어봐. 학교 선생님도 요새 지구과학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화학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고 막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나 봐. 그래서 출제를 하고 맨날 오답 나와요. 오답.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라고요? 32고요. 여기는 얼마라고요? 7이 되게 된다는 거지.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 해석을 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니? 사람이 호흡을 하면 산소를 흡입을 하고 세포호흡을 통해 가지고 뭘 배출을 시켜? 이산화탄소 배출을 시키는 과정. 일반적인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식물들은 어떤 행동을 하니?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뭐예요? 산소로 배출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식물이 하고 있는 행동이죠. 여기 있는 표층, 여기 있는 녀석의 표층은 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구역일까요? 광합성 구역입니다. 무슨 구역? 광합성. 왜? 바다 생명체 중에서도 식물 많을까 적을까? 그렇게 많아요. 미역 그런 거 말고도 플랑크톤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표층에 대부분 모여 살아요. 이유는 태양빛 받으려고. 안 그래? 태양빛을 받아야 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태양빛 받으려고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다 표층에 머물러 살아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태양에너지가 도달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육궁이라는 그 위치에 대부분 모여 삽니다.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해수의 표층에는 엄청나게 많은 식물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되게 많이 살아. 그럼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가 다른 깊이에 보다 훨씬 더 산소의 농도가 뭐예요? 높고요. 여기 있는 표층에서 이산화탄소가 자꾸 소비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깊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표층은 산소 광합성 때문에 산소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작다를 기억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깊이 내려가면 물고기들이 열심히 살겠지. 그리고 물고기들이 식물 먹고 사니? 아니, 식물 먹고 사니 산소를 이산화탄소 산소를 바꿔주니? 아니면 산소를 소비시켜서 이산화탄소 방출시키니? 호흡을 하는 거니까 산소를 흡수를 하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양을 늘리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 호흡 양 증가, 부패, 또 그 미생물들의 활동성 커짐. 맞아? 그럼 상대적으로 호흡과 부패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이산화탄소의 증가. 알겠죠? 누구의 증가? 이산화탄소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도 되게 커지고 그러면 기체 용해도는 더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호흡량 증가.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되게 특이한 건 자,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아요. 그래, 오락.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보다 그 다음 호흡을 통해서 소비되고 있는 산소의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거야. 맞지? 왜 밑으로 내려가면 식물도 거의 없거든 이제. 그러니까 산소가 소비된다는 것까지 오케이. 뜬금없이 여기가 뭐 되니? 늘어납니다. 1000m 근처에서. 왜 늘어날까만 설명하면 여기 있는 파트는 끝납니다. 왜 늘어날까? 를 그냥 내가 설명해 줄게. 왜?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 못 하거든요. 자, 여기 밑으로는 그거는 내가 배제시킬 수 있어. 자, 여기 밑으로는 광합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에 있는 산소의 증가의 원인은 광합성이 아니라는 소리야. 알았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누가 강제적으로 위쪽에서 있는 물질이 아래쪽으로 산소를 뭐 했다는 소리야? 공급해줬다는 소리야. 우리가 뒤쪽 파트가 배워요. 뭐? 저기 있는 극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해수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심층순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극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해수는 수온이 높아요, 낮아요? 상대적으로 되게 낮습니다. 그러면 수온이 되게 낮은 요 극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물은 산소를 많이 포함시킬 수가 있고 요 상태로 심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심층으로 산소를 포함한 물들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비산소가 심층으로 뭐가 된다는 소리야? 공급이 되게 된다는 소리죠.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 딱 두 가지.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때문에 표층에 있는 농도가 가장 작다.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호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다. 끝.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 왜 산소가 전체 구간에 비해서 가장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기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량이 꾸준히 여기 많이 증가하고 있다. 왜 줄어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하기 때문에? 호흡하기 때문에. 뜬금없이 왜 갑자기 증가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광합성 때문은 아니고 뭐로 인해서? 심층순환으로 인해서 표층에 있는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늘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여기는 끝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적혀져 있는 것들을 그냥 빠르게 읽은 것 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1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두 번 정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험 문제는 아까 어떤 그래프 낼 거라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린 그래프고요. 이거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지면이 모질라.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맞아? 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이렇게 낼 거라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회수해서 문제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표층순환하고 이다등은 만들어져 있는데 숙제는 여기 있는 178페이지까지 문제들 중에서 짝수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눈 거 있죠? 여기 나눈 거 여기 있는 것들 문제 싹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태풍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수능 문제까지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까지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표준순환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아까 데이데이 순환은 어중이 떠중이 좀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호준이는 다음 주에 좀 빨리 올 수 있을까? 몇 시? 한 2, 30분만. 그럼 뒤에 심준순환을 다시 한번 하게. 그렇게 해서 상승을 합시다. 알겠죠? 2, 30분 빨리 와.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진도가 끝나겠네요. 진도가 끝났네요. 심준순환해요. 알겠지? 안녕. 안녕. 앞으로 2주 하고 직구까지 딱 3번밖에 하고 이제 거의 끝이야. 안녕. 아이고 이렇게 피곤해 어떡해. 그리고 오늘 지금 하고 나서 7시간 공부하고 아유 뻗겠네 뻗겠어. 안녕. 뽑아버려.